비행기 사고란 수백 명의 생명이 단 한 번의 판단에 달린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늘 위만 미터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동체 착륙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승객 전원이 무사히 탈출한 사건. 그날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 LOT 폴란드 항공 16편이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 항공기는 보잉 767-3002R 기종으로 승객 220명과 승무원 11명, 총 230명이 탑승했습니다. 기장은 57세, 부기장은 51세. 두 사람의 총 비행 시간은 25,000시간을 넘겼고 기장은 이 항공기를 조종한 지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객실 승무원 8명 중 7명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었고 사무장은 LOT 항공에서만 4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보잉 767 기종은 1982년부터 운항을 시작한 장거리 항공기로 2000년대 들어 노후 기체에서 점진적인 이상 신호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랜딩 기어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부품인 케블라 유압 호스가 지속적인 마모로 인해 손상된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보잉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사항으로만 제시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운항을 계속했습니다. 비행기는 수많은 전자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부하가 초과될 경우를 대비해 회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잉 767의 조종석 뒤에는 수십 개의 차단 버튼이 엑셀 시트처럼 배열되어 있으며 만약 과부하가 발생하면 퓨즈가 터지는 대신 버튼이 튀어나오면서 회로를 차단합니다. 조종사는 해당 버튼을 눌러 회로를 다시 연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버튼이 조종석 하단부에 너무 낮게 배치되어 있어 정비나 청소 중 실수로 눌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항공기에서는 청소 직원의 발의 버튼이 눌려 회로가 차단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LOT 항공 16편은 기령 14년 11개월의 보잉 767-3002R 기종으로 항공기 설계 수명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륙 전 조종사들은 기체 외부 점검을 마치고 조종석의 회로 차단이 상태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고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륙 준비를 마친 항공기는 곧 활주로로 이동했고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과 동시에 랜딩 기어를 수납했습니다. 바퀴는 더 이상 이 비행에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체 아래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이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랜딩 기어가 접히며 함께 움직이는 케블라 유압 호스. 이 호스는 강력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된 이착륙 속에서 점차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 미세한 마모. 그날 운명처럼 한계점에 도달한 호스는 기어가 수납되는 순간 조용히 찢어졌습니다. 치명적인 균열을 통해 유압액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곧바로 조종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보잉 767은 치밀한 설계를 자랑하는 항공기였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은 모두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플랩과 랜딩 기어 또한 대체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련한 조종사들은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즉시 회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선 연료를 비우기 위해 장시간 홀딩이 필요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바르샤바로의 비행을 유지하며 연료를 최대한 소모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제 기내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밀한 비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 동안 조종사들은 유압 시스템의 점진적 저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유압이 떨어지면서 스포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착륙거리가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랜딩 기어 역시 중력에 의존해 내려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내린 랜딩 기어는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바르샤바가 가까워질 무렵 항공기는 여전히 7톤 이상의 연료를 싣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긴박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활주로에는 소방 장비와 의료진이 배치되었고 기술 지원팀은 조종석과 연결되어 마지막까지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폭스트롯 6 확인해보세요. 엔지니어의 조언에 따라 부기장은 조종석 뒤에 배열된 수십 개의 회로 차단기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한 줄씩 한 줄씩.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폭스트롯 6 차단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F-16 전투기 2대가 항공기 양옆을 호위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예상보다 침착하게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기체가 착륙을 준비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랜딩 기어를 내리기 위한 레버를 잡아당기면 기어의 무게만으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기장은 과거 뉴욕에서 바르샤바로 향하는 비행 중 대체 장치를 사용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체 아래에서 불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기장은 즉시 기어가 내려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급히 후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테일 스키드가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테일 스키드는 이착륙 시 항공기 후미를 보호하는 장치로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을 포함한 많은 항공기에 고정식 또는 유압식으로 장착됩니다. 이 장치는 정상적인 착륙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에는 기체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기장은 재빨리 관제소에 동체 착륙을 알렸습니다.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서는 33번 활주로를 준비했으며 이 활주로는 3,690m 길이였지만 그중 3,000m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용 항공기는 대부분 3,000m 활주로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활주로는 단순한 착륙을 넘어선 도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570m의 안전구역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 구역엔 소화용 거품이 뿌려졌습니다. 동체 착륙이란 말 그대로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기의 바닥이 직접 활주로에 닿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활주로의 중앙에 정확히 착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랜딩 기어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으며 기체가 쉽게 활주로를 벗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스포일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바퀴의 브레이크 역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역추진 장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땅에 닿으면 역추진 장치마저 고장날 위험이 있습니다. 한쪽 엔진만 고장나도 비행기가 직진할 수 없고 활주로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착륙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충분히 연료가 소진되었고 이제는 착륙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체는 마지막으로 플랩을 내리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랩을 내리면 양력이 더 생겨 비행기가 더 느린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플랩은 20도까지 내렸고 기수각도는 5.3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기체는 착륙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체의 속도는 127노트. 너무 빠르면 충격이 커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느리면 조종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LOT 16편의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은 100도, 풍속은 4노트. 착륙 직전에 활주로 등화를 모두 끄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장은 사무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완전히 정지하면 제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승객들을 대피시키세요. 이제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기체 후미가 땅에 닿는 순간 중력 가속도는 1.2G로 증가하며 테일 스키드는 마지막 보호막처럼 기체를 지탱합니다. 기수가 내려가며 엔진이 땅에 닿았고 속도가 60노트 아래로 떨어지자 조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역추진 장치는 고장 나지 않았지만 추력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동체와 활주로 사이의 마찰력뿐이었고, 이를 위해 긴 활주로와 활주로에 도포된 소화 거품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체는 활주로 중앙을 향해 착륙을 시도했으나 불안정한 자세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번 엔진이 활주로에 긁히며 불꽃이 튀었고, 그 순간 소방차들이 빠르게 출동해 불을 진압했습니다. 연료 탱크에는 1.6톤의 연료만 남아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문을 열고 에톱스 규정대로 90초 내에 모든 승객을 탈출시켰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기체 내부를 점검하며 승객들이 모두 탈출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급히 달려가다 넘어졌던 사람만 있을 뿐 231명의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조종사는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타드즈 브루나 기장은 4급 십자훈장을, 예르지 스바르츠 부기장은 5급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사고 조사가 진행되었고 좌우 엔진의 팬블레이드와 역추진 장치가 손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역추진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알파1 회로 차단기의 이상이었습니다. 차단기가 튀어나와 있었고 이를 밀어넣자 랜딩 기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대체 방법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자 기체는 완벽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기체가 착륙한 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차단기를 정확히 확인했더라면 동체 착륙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비행 중 차단기가 발에 걸려 뽑혔는지 아니면 비행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부기장석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고 이후 차단기의 문제는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회로 차단기의 이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결국 동체 착륙을 결심하게 만든 조종사들. 그들의 결정은 과연 영웅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놓친 작은 실수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불러온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